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신 정권의 성립과 무신 정권의 성립과 저항 운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요. 교과서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과서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보면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내용이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는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하는 사회적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과정을 두 가지 사건, 이자겸의 난과 그리고 묘청의 난, 두 가지 난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문벌 귀족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문벌 귀족 사회를 살펴보면서 문벌 귀족이 굉장히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고, 그 특권을 바탕으로 이제 문벌 귀족들이 이제 너무 권력을 많이 차지해서 문제, 즉 부패하고 그 자기들끼리 다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이런 얘기들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문벌 귀족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그 무신들이 가졌던 불만으로 인해서 촉발된 무신정변과 그로 인해서 생긴 무신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신정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새로운 무신정변은 1170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무신정권을 일어날 당시에 왕이었던 의종이라고 하는 왕의 실정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치의 뜻을 잃고, 즉 정치를 잘 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하면서 정치를 이제 완전히 끈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겠다라고 처음에는 의종이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점차 정치를 멀리하게 되고, 그 당시 문신 세력, 문벌 귀족들이죠.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의종이 실정, 정치의 뜻을 잃어버렸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요, 무신에 대한 차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문신이었어요. 즉 글 공부를 하고 관리가 되는 일반 행정 관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막 열심히 싸우는 무신들은 같은 이제 높은 관료라고 해도 문신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았고, 품계가 낮고 젊은 문신들이 무신들을 천대하거나 무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고려도 이제 그 전에 얘기했던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문치주의, 문관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제가 잡혀 있었기 때문인데, 얼마나 이제 무신에 대한 차별이 컸냐면, 일단은 무신은요, 뭘 못하느냐?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무엇을 못하느냐 하면 군대 지휘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총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냥 밑에서 명령을 받고 싸우는 것밖에 못했어요. 사실 그 무신들은 싸움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싸우고 전쟁하는 데 정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휘하던 최고 지휘관은 대부분이 문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강감찬이라든지, 그리고 별무반을 이끌었던 윤관 등도 문신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데 글 공부한 문신들이 그 무신들을 지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려시대 때는 이게 당연했어요. 글 공부를 했던 문신들이 최고 지휘관으로 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무신들은요, 승진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을 하면 나라에서 관리로 일을 하면 토지를 지급하는데 전시과 토지를 지급하는데 토지 지급도 제대로 안 되는 하급 관리들 같은 경우는 하급 무신들 같은 경우는 토지 지급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단적인 예로 들자면 여러분들 교과서 10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무신 정변의 배경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그 인종 때 정중부라고 하는 이제 무관이 있었어요. 무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꽤 높은 장교였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좀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우리 김부식 배웠죠. 삼국사기. 그리고 삼국사기를 썼으며 그리고 또 뭐 했죠? 그렇죠.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은 어린 관리였고 그래도 정중부는 나이가 꽤 있었는데 이 김돈중이 어느 날 나래라고 하는 그 궁중에서 하는 연회에서 촛불을 가지고 정중부가 그 당시 그 아주 아름다운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수염을 질투심에서 그랬는지 뭐 혹심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이제 무신, 그것도 나이가 좀 자기보다 많은 무신의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축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수염이 불타니까. 그래서 이 정중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김돈중을 어린 이 문신이었던 김돈중을 한 대 막 쭉 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때리고 욕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김돈중이 잘못한 거죠.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무신이라고 해도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김부식이 자기 아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무례한 짓을 한 거는 뭐라 하지도 않고 화가 나가지고 인종한테 가가지고 저 무신놈이 우리 아들 감히 김부식 아들을 쭉 때렸다면서 이 매질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종한테 왕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그렇죠. 무신들이 문신에 의해서 천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중부는 인종이 굉장히 이뻐하는 그런 그 무신이었기 때문에 인종이 정중부가 이제 매를 맞을 때가 되면 몰래 알려줘가지고 피하도록 해서 결국에 실제로 매질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 김부식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당시에 무신들을 이제 천대하고 아주 낮게 보고 깔보는 그런 풍조가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무신정변이 전개됐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정중부 그리고 이의방 등 무신이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 보현원 사건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의종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곳에 행차를 해가지고 이제 놀러를 갔죠. 놀러 갔는데 여전히 거기서는 이제 문신들이 다 왕을 보필하고 무신들은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약간 잡다한 일들을 맡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고려 시대에는 수박희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격투기, 뭐 싸움을 하는 그런 이제 무술 격투를 하는 씨름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수박희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이 놀이가 이제 무신들 사이에서 이제 한바탕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을 모셔놓고 이제 그 군인들끼리 무신들끼리 이게 격투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그 당시 이제 종삼품에 해당되는 나이가 많은 59세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이제 이송이라는 무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장군급이긴 해도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근데 이 짓궂은 문신들이 이제 이 이송한테 아주 젊은 청년 그 군인하고 붙여가지고 수박키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힘도 약해 이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당시 아주 젊은 문신이었던 할례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소홍의 뺨을 철썩 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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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돌 밑으로 굴렀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놈 하면서 네가 과연 왕을 지키고 보필한다는 그 장군이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되겠나 하면서 막 나이 것도 많고 자기보다 훨씬 그 관계가 높은 그 무신을 막 소리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막 문신들이 깨르륵 깨르륵 재밌다 재밌다 하면서 막 웃고 손뼉을 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신들 마음에 스크래치가 엄청 크게 나게 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왕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보현원 사건이 계기가 돼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이때 이제 나왔던 말이 무엇이냐면 문관의 모자를 쓴 사람은 서리 일반 향리라고 서리라고 아주 밑에 말단직이라고 할지라도 씨를 남기지 마라라고 하면서 문신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신 세력을 제거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실정을 했던 의종을 폐위시키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신들이 기존에 있어서 회의를 하던 뭐 도병마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명무실되는 거죠. 이성육부제가 유명무실되고 이제 어디에서 이제 국가의 최고 이런 논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무신의 회의기구,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회의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중방이 최고 권력 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무신들이 새로운 정권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라고 하는 무신들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무신 정권이 성립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문벌 귀족들이 이제 폐단이 많았다, 잘못된 점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끝나고 무신 정권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사회가 옳게 돌아가고 그리고 또 정치가 막 다시 바르게 되느냐 하면 사실 그런 건 기대하기가 어렵어요. 왜냐하면 일단 무신들이 그 당시 문벌 귀족 사회가 왜 잘못됐느냐 하면 권력자들이 막 나쁜 짓을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잘못된 권력을 차지해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무신들이라고 해서 권력을 싫어하거나 돈을 싫어하거나 명예를 싫어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차별받는 것 때문에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벌 귀족들이 했던 나쁜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자신들이 그냥 권력을 휘두르는 걸 좋아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문벌 귀족 그 정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정치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신들 사이에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권자가 자주 변동되겠죠.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4페이지에 보면 거기 표가 나와 있어요. 1170년부터 시작해서 1270년 약 100여 년간 어떻게 정권이 바뀌었느냐를 보면 거기 파란 색깔 선생님 같이 보면서 할까요? 교과서 105페이지 104페이지 여기 보이나요? 이 파란 색깔에 보면 짧은 기간 동안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짧은 기간 동안 4년, 5년, 뭐 이렇게 4년 이런 식으로 짧은 기간에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무신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 그 통일신라 말기에 진골귀족들이 막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이게 권력 다툼을 했던 것처럼 왕위 다툼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신들도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정권이 불안정한 가운데 해결을 해나갔던 정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최씨 정권의 성립입니다. 최씨 정권
성립되면서 그래도 무신 정권이 조금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조금 어떻게 된다? 안정이 되게 된다. 안정이 되게 됐어요. 이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기틀이 마련이 되고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 최충원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먼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해서 기존의 중방 대신에 그 최고 권력 기구로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신은 교정별감, 즉 교정도감의 우두머리인 교정별감이 돼서 권력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 보면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대승이 자신의 이제 그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들었던 도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병기구입니다. 이 도방을 강화하게 돼요. 그래서 권력을 다른 그 무신들이 막 갖거나 그러지 못하게 하고, 이제 최충원 때에 이르러서 더욱 강해져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좀 자신 밑으로 가져가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도방을 강화하는 걸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래서 조금 최씨 정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최충원이 또 마냥 또 좋은 사람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불법적인 걸 통해서 자신의 농장을 확대했거든요. 자신이 대토지를 소유해서 자신의 그런 욕심은 또 다 차릴 건 다 차렸습니다. 최충원의 아들인 두 번째, 최충원이 죽고 나서 최우라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조금 더 많은 기구들을 설치해요. 그래서 정방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사기구예요. 인사기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을 어디다가 등용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 임명하고 그리고 퇴출시키고 하는 인사권을 가진 이런 기구였죠. 또한 서방이라는 것을 설치하게 돼요. 글서자인데요. 그 무신들이 정권을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대부분 이 당시에 무신들은 과거 제한에 묵과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잘하고 하는 것 때문에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신들 중에서는 높은 관리라고 할지라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사실 글을 모르면서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글을 모르면서 이제 그 정치를 하기가 힘드니까 정치를 할 때 조금 문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문신의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였던 게 바로 서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바로 삼별초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 삼별초라고 하는 건요, 도방과 마찬가지로 사병기구인데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세 개의 그 군대가 있다고 해서 삼별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방과 함께 군사적 기반이 됐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최충원이 위에 최충원 1번 있죠. 최충원이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왕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봉사십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십조라는 것을 건의해서 정치를 좀 잘해보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조금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이후에 최씨 정권은 번영을 해서요, 4대 4명의 최씨 그 우두머리를 내보내는 동안 약 60여 년간 지속하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요,
쭉 내려가 봅시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할 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초기, 무신정권 초기, 그리고 선생님 다시 적을게요. 여기다 적을게요. 초기, 그리고 최충원이 집권하던 시기, 그리고 최우 이후의 시기를 구분해보면 각각 어떠한 그 최고 권력기구였냐면 초기에는 중방이라고 했죠. 그리고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이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교정도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후 때에 가면 그렇죠, 인사기구인 정방까지 설치가 되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정방 같은 경우는요, 정방의 경우에는 그 궁궐 안에 정식으로 정방을 설치한 게 아니고 최후의 집에, 자신의 집에 사사로이 설치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사를 사사로이 최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권력이 점점 어떻게 된다?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형태를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신정권이 성립됐다 해서 정치가 투명하고 깨끗해진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이 살기 좋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신정권에 대해서 저항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무신들의 불법 수탈, 불법적인 농민 수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거기다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 그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의민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집권이 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 사람이 뭐길래 이 사람의 집권이 영향을 끼치냐면 이 사람이 천민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민 출신이었던 사람이 높은 권력자까지 올라가니까 농민이나 천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분 상승을 엄청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나랑 같은 천민이었던 혹은 나보다 못한 천민이었던 이의민이라는 놈이 제일 높이 꼭대기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나라고 해서 못하겠어 이러하면서 농민들 천민들 사이에서 신분 상승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곳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무신정변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도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 3번 볼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 먼저 문신들이 일으킨 무신정권에 반대하여 문신이 난을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조위총의 난이라든지 김보당의 난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행정구역. 우리 지난 시간에 특수행정구역 배웠죠? 특수행정구역, 향, 소, 부곡 이러한 사람들은 민의 난 이런 사람들도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망이망소이의 난이에요. 망이망소이의 난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망이망소이의 난은요 공주에 있었던 명학소라고 하는 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민들 명학소에 사는 소민들이 일으켰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이 공주 명학소와 같은 소라고 하는 것은 뭘 만드는 곳이다? 그렇죠. 수공업을 주로 하도록 거기 특별하게 설치된 구역인데 이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농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없는 등의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더 힘들었다라는 건데 이 공주 명학소에 있었던 망이망소이라는 사람이 일으켜서 이 사람들은 특히 일반 농민들보다 더 힘들었기 때문에 난을 일으키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농민들도 당연히 난을 일으켰겠죠. 농민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대표적입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 같은 경우는요. 효심은 초전, 지금 울산 지역으로 아마 알려져 있는 초전이란 지역에서, 그리고 김삼이는 청도 운문 지역에서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둘이가 농민의 난이면서도 서로 연합해가지고 신라 부흥 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들도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천민의 난은 전주 관노의 난, 관노비 난과, 요거 조금 중요한 거 하나 선생님이 적을게요.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만적의 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만적이라는 사람이 최충원의 노비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도 이제 더 이상 노비 생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신이 집권한 이래로 그 천한 사람이 높은 관리에 많이 나왔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왕의 씨, 그리고 제후의 씨, 그리고 뭐 장군의 씨, 그리고 또 상 높은 관리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에는 이제 미리 발각이 되는 바람에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제 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당시에 신분 상승을 꿈꾸던 하층민들의 그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무신정변부터 시작해서 최씨 정권의 성립,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무신정권에 대한 저항운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 잘 숙지하기를 바라고요. 교과서 105페이지에 있는 주제탐구 만적의 난의 내용을 읽고 1번과 2번 답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댓글로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이 이야기할 게 조금 있어서 그 얘기한다고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몽 항쟁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